천사 가면 뒤에 숨은 악마 시어머니의 완벽한 복수 특별 확장판. 본 영상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각색된 드라마이며 등장인물의 이름과 정보는 창작되었습니다. 오프닝 후 어머니, 저만 믿으세요. 평생 시장 바닥에서 고생해서 모으신 그 귀한 재산, 제가 목숨 걸고 지켜드릴게요. 그 눈물 글썽인 두 눈을 보며 저는 제 노후가 따뜻한 봄볕 같을 줄만 알았습니다. 일찍 남편을 보내고 악착같이 장사하며 모은 내 피 같은 돈. 그걸 지켜주겠다는 며느리의 말이 어찌나 고맙고 든든하던지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 천사 같은 미소 뒤에 내 모든 것을 집어삼키려는 시커먼 아기가 입을 벌리고 있었다는 것을요. 무려 5년입니다. 5년 동안 완벽한 며느리 연기를 하며 제 등 뒤에 칼을 꽂을 준비를 하던 그 여자. 하지만 그 아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죠. 산전수전 다 겪은 이 늙은 시어머니가 한번 돌아서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 되는지 말입니다. 제 이름은 이영순. 올해 72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제 인생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가장 치밀하고 통쾌했던 그리고 조금은 슬픈 복수극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일막 완벽한 가면을 쓴 효부 며느리 수진. 어머니, 또 찬물에 손 담그셨어요? 제가 한다니까요. 이러다 관절 상하시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며느리 수진이는 결혼 첫날부터 제 수족이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답지 않게 얼마나 싹싹하고 애교가 많은지 저는 하늘이 제게 늑복을 주셨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진이의 완벽한 며느리 연기는 실로 대단했습니다. 제 생일 때면 꼭두 새벽부터 와서 상다리가 부러지게 20첩 반상을 차려냈습니다. 미역국에 잡채, 제가 좋아하는 갈비찜까지. 친정엄마 생일도 이렇게는 못 챙겨드려요. 어머니가 저한텐 최고니까요. 하며 생글생글 웃는데 어느 시어머니가 감동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명절 때는 또 어떻고요. 시누이들이 오기도 전에 미리 와서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기름 냄새에 머리가 아플 법도 한데 힘든 기색 하나 없이 제 등을 떠밀었습니다. 어머니는 들어가서 편하게 TV 보세요. 여긴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가장 감동했던 건 김장철이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 김장하기 싫어한다는데 수진이는 아예 며칠 전부터 저희 집에 와서 배추를 절이고 속을 넣었습니다. 고무장갑을 끼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어머니 손맛 배우고 싶어요. 제가 담가드릴 테니 올겨울 걱정 마세요 하며 싹싹하게 구는 모습에 저는 진짜 친딸을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틈만 나면 백화점 쇼핑 가자며 팔짱을 끼고 애교를 부리고 문화센터에서 배웠다며 손수 만든 예쁜 떡이나 간식을 싸들고 찾아왔습니다. 한 번은 제 친구들을 집으로 싹 다 초대해서 근사하게 점심 대접을 하더군요. 친구들이 영순이는 전생에 나라를 구했다. 요즘 세상에 저런 효부가 어디 있냐며 부러워 죽겠다는 표정을 지을 때 수진이는 제 옆에서 수줍게 웃으며 아니에요. 다 우리 어머니 덕분이죠 하며 저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어머니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네, 저는 정말 그런 줄 알았습니다. 일찍 세상을 뜬 남편 대신 하늘이 내려준 선물이라 생각했죠. 친딸이 없는 저에게 수진이는 딸 그 이상이었습니다. 제가 가진 거라곤 평생 안 먹고 안 입어 장만한 서울 변두리의 아파트 세 채와 자그마한 상가. 건물 하나가 전부였지만 수진이에게는 그 무엇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교묘한 덫이 조여오다. 그런데 결혼 3년 차 되던 해 수진이가 묘한 제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 대학 동기 중에 세무사 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요즘 상속세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자칫하면 어머니 재산의 절반이 세금으로 날아갈 수도 있대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집요했습니다. 매일같이 신문 기사를 프린트해서 보여주고 TV에서 상속세 관련 뉴스가 나오면 볼륨을 높였죠. 어머니, 이 기사 좀 보세요. 여기 이 할머니는 상속세 못 내서 평생 모은 집까지 날렸대요. 우리 민준이한테 그런 집 물려주시려고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평생 장사만 했지 세금이니 법률이니 하는 건 잘 몰랐습니다. 수진이는 그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었죠. 어머니, 지금 명의를 분산해 두면 세금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대요. 합법적인 거예요. 제 친구가 전문가니까 믿으셔도 돼요. 그렇게 절세 플랜이다. 상속세 폭탄이다 하며 겁을 주며 서류를 내밀었을 때도 저는 의심이라곤 눈곱만큼도 없이 인감도장을 내주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알아서 잘해주겠거니 믿었던 거죠.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게 제 재산을 아들 명의로 그리고 아주 교묘하게 수진이 공동 명의로 야금야금 옮기는 마법의 문서들이었다는 것을요. 건강검진이라는 이름의 사형 선고. 그 즈음부터 수진이는 유독 제 건강을 챙겼습니다. 어머니, 요즘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보이세요? 피곤하신 거 아니에요? 멀쩡한 저를 붙잡고 걱정하는 척 했습니다. 혹시 어디 아프신 데 있으세요? 숨기시는 거 아니죠? 제가 내일 당장 대학병원 예약 잡을게요. 처음엔 기특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제 건강을 걱정해 주다니.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수진이는 제가 혹시라도 큰 병에 걸려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제 수명을 계산하고 싶었던 거죠. 비싼 대학병원 종합검진을 예약해주며 혹시라도 몸 어디 안 좋으시면 큰일이잖아요 하며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검진 날엔 아예 일을 쉬고 하루 종일 붙어서 이 검사 저 검사를 다 받게 했죠. 어머니, 이 검사는 비싸도 꼭 받으셔야 해요.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니까요. 처음엔 그 마음이 너무 고와서 가슴이 찡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의 의미가 곧 정반대로 바뀌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결과가 나온 날 다행히도 저는 아주 건강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70이 넘으셨는데 건강이 아주 좋으시네요. 100세까지 사시겠어요 하며 웃으셨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수진이의 표정이 묘하게 일그러지는 게 보였거든요. 좋은 소식인데 왜 저런 표정을 짓지? 하고 지나쳤던 그 순간이 지금 생각하면 너무도 선명합니다. 이막 문틈으로 새어나온 악마의 속삭임. 그날은 유난히 더운 여름밤이었습니다. 제 방 에어컨이 고장나는 바람에 거실 소파에서 잠을 청하다가 목이 말라 부엌으로 향했죠. 물을 마시고 돌아서는데 수진이 방문 틈으로 희미한 불빛과 함께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간. 혹시 무슨 급한 일이라도 생긴 건가 싶어 걱정스러운 마음에 방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응, 자기야. 걱정 마. 이제 진짜 거의 다 왔어. 자기야? 아들은 지금 안방에서 곤히 자고 있을 텐데 누구에게 자기라고 부르는 거지? 순간 이상한 촉이 발동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귀를 문에 바짝 댔습니다. 악마의 본색이 드러나다. 시어머니? 풋, 그 늙은이가 뭐가 걱정이야. 안 그래도 요즘 건강검진 받으라고 내가 엄청나게 등 떠밀고 있잖아. 혹시라도 암이라도 걸렸으면 딱 좋은데. 아니, 차라리 빨리 죽어버리는 게 우리한텐 최고지. 하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잘못 들은 거겠지. 내가 나이가 들어 헛것을 듣는 거겠지. 애써 부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말들은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재산?
이미 다 작업 끝났어. 멍청한 민준이 명의로 돌려놓고 알짜배기 상가는 내 공동 명의로 묶어놨지. 그 늙은 여우는 아무것도 몰라. 내가 생일상 차려주고 김장까지 해주니까 진짜 친딸인 줄 알고 간 쓸개 다 내주던데? 수진이의 목소리는 더욱 경박해졌습니다. 매일 우리 며느리 최고다 하면서 도장만 쾅쾅 찍어대더라고. 진짜 웃기지 않아? 그 꼬라지 보고 있으면 속으로 얼마나 비웃음이 나오는지 몰라. 아, 지난번에 친구들 앞에서 우리 수진이는 진짜 천사야 하던 거 봤어? 나 웃음. 참느라 배 아플 뻔했다니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벽을 짚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서 쓰러져 들키고 말았을 겁니다. 5년간의 그 지극정성이 모두 연기였다니. 내 생일 미역국도 땀 흘리며 담가주던 김장김치도 새벽같이 일어나 차려준 스물처. 반상도 모두 이 추악한 계획의 일부였다니. 입을 틀어막고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민준이 그 바보는 내가 엄마 재산 지키려고 애쓴다고 하면 감동해서 눈물까지 글썽거려. 등신 같은 놈. 수진아, 우리 엄마 잘 부탁해 이러면서 내 손 꼭 잡고 그러는데 진짜 토 나올 뻔했어. 시어머니 죽고 나면 적당히 핑계대서 이혼하고 재산 반 딱 챙겨서 자기한테 갈게. 조금만 기다려. 전화기 너머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빨리 정리 좀 해. 나도 기다리는 것도 지겹단 말이야. 그 할망구 얼굴 보는 것도 이제 지긋지긋하지? 그니까? 근데 자기야, 지난번에 내가 시어머니 앞에서 어머니 사랑해요 하면서 뽀뽀한 거 기억나? 그때 속으로 얼마나 역겨웠는지 몰라. 근데 그 할멈이 진짜 감동해서 눈물 글썽거리는 거 있지? 아, 진짜 연기하는 나도 힘들었다니까. 둘은 낄낄대며 웃어댔습니다. 아, 맞다. 시어머니 죽으면 49제 때 슬픈 척 연기 좀 해야겠네. 눈물 콧물 쏙 빼면서 어머니, 저 두고 어딜 가셨어요 하면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가겠지? 나 원래 연기 천재잖아. 세상에서 제일 착한 며느리 연기. 이제 지겨워 죽겠어. 하하. 그래도 이제 조금만 참으면 되잖아. 그 할멈 나이가 얼만데. 언제까지 살겠어. 그동안 내가 고생 많았어. 빨리 끝내고 우리 제대로 살자. 수화기 너머의 남자와 함께 낄낄대는 수진이의 웃음소리가 악마의 비명처럼 들렸습니다. 지옥에서 올라온 분노. 전화를 끊는 소리가 들리고 저는 혼이 나간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게 입술을 깨물며 울고 또 울었습니다. 배신감에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고 사람에 대한 끔찍한 혐오감이 밀려왔습니다. 평생 먹고 살려 악착같이 장사하며 모은 피 같은 돈. 남편 잃고 혼자 살아온 지난 30년의 세월. 그 모든 것이 저 여자의 탐욕 앞에서 웃음거리가 되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밤새 울고 난 새벽 저는 눈물을 닦으며 다짐했습니다. 그래, 내가 감히 이 영순이를 호구로 봤다 이거지? 내 진심을 내 탐욕의 도구로 썼다 이거지? 좋아. 내가 쓴 그 역겨운 천사에 가면 내가 갈기갈기 찢어 발겨주마. 넌 아직 모르는구나. 시장 바닥에서 30년을 굴러먹은 이 할망구가 한번 돌아서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 되는지 말이야. 산막 사냥꾼이 된 시어머니, 덫을 놓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수진이가 차려준 아침상을 받았습니다. 수진이의 얼굴을 보니 구역질이 올라왔지만 꾹 참고 웃어 보였습니다. 아가, 오늘 국이 참 맛있구나. 역시 우리 며느리 손맛이 최고야. 정말요?
다행이다. 어머니 입맛 없으실까봐 걱정했어요. 많이 드세요, 어머니. 저 가증스러운 미소. 저는 속으로 칼을 갈며 복수의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철저한 증거 수집이었습니다. 동네 전파상에 가서 옷깃에 숨길 수 있는 초소형 녹음기를 샀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24시간 녹음기를 켜두고 살았습니다. 수진이가 제 앞에서 하는 가식적인 아부들, 그리고 아들과 있을 때 은근히 저를 무시하는 말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녹음했죠. 그리고 그동안 수진이가 관리한다며 가져갔던 모든 서류를 몰래 찾아내어 사진으로 찍어두고 복사본을 만들었습니다.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니 제 예상대로 재산은 이미 상당 부분 아들 명의로, 그리고 알짜배기는 수진이 공동 명의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이제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습니다. 수진이의 추악한 본성을 완전히 까발리고 스스로 무덤을 파게 만들 미끼 말입니다. 저는 평소 알고 지내던 대학병원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 사정을 설명하고 눈물로 도움을 청했습니다. 결국 폐암 말기, 기대 수명 3개월이라는 가짜 진단서를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법적 효력은 없는 가짜였지만 수진이를 속이기엔 충분히 정교했습니다. 며칠 뒤 저녁, 저는 일부러 거실 탁자 위에 그 가짜 진단서가 든 봉투를 무심하게 올려두었습니다. 수진이가 청소를 하다가 반드시 발견할 수밖에 없는 위치였죠. 어머니, 이 봉투는 뭐예요? 병원에서 온 것 같은데. 수진이가 미끼를 물었습니다. 봉투를 열어 진단서를 확인하는 순간 수진이의 눈동자가 어떻게 흔들리는지 저는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처음엔 놀라움, 그리고 그 뒤에 아주 찰나의 순간 스쳐 지나가는 환희의 빛. 폐암 말기요? 어머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예요? 3개월이라니요. 말도 안 돼. 수진이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표정으로 제 손을 잡고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더 잘 챙겨드렸어야 했는데. 하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맞잡은 수진이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그것이 슬픔이 아닌 곧 손에 쥘 막대한 유산에 대한 흥분 때문이라는 것을요. 그래,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구나. 길어야 3개월이라고. 아가, 나 너무 무섭다. 어쩌면 좋니? 저는 힘없이 고개를 떨구며 생애 최고의 연기를 펼쳤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제가 끝까지 어머니 곁 지킬게요.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수진이는 저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제 어깨 너머로 보일 수진이의 표정이 어떨지 상상만 해도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리고 곧 제가 기다리던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정말 만약을 대비해서요. 유언장 같은 거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나중에 경황 없으면 자식들끼리 분란 생길 수도 있고요. 역시나 저는 속으로 차갑게 비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내가 정신이 있을 때 확실히 정리를 해야겠지. 내가 좀 알아봐 주렴. 네, 제가 제일 유능한 변호사님 섭외해서 어머니 뜻대로 완벽하게 준비할게요. 어머니는 아무 걱정 말고 치료에만 전념하세요. 수진이는 득달같이 방으로 들어가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마도 그 내연남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겠죠.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마음껏 기뻐해라. 높이 올라갈수록 떨어질 때 더 아픈 법이니까. 사막 심판의 식탁, 벗겨진 천사의 가면. 그로부터 2주 뒤 저는 마지막 가족 식사라는 명목으로 긴급 가족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장소는 시내의 고급 한정식집 가장 큰 룸이었습니다.
아들 민준이와 며느리 수진이, 그리고 제 남동생 부부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리 섭외해둔 변호사님과 사복을 입은 경찰관 두 분도 옆방에 대기하고 계셨죠. 어머니, 몸도 안 좋으신데 무슨 외식이에요. 집에서 편하게 드시지. 제가 죽이라도 끓여올 걸 그랬어요. 수진이는 여전히 세상에서 제일 착한 며느리 코스프레 중이었습니다. 저는 수진이의 부축을 부드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하며 상석에 앉았습니다. 다들 바쁜데 와줘서 고맙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꼭 할 말이 있어서 불렀어. 분위기가 숙연해졌습니다. 아들은 벌써부터 눈시울이 붉어져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약한 소리 마세요. 저희가 꼭 고쳐드릴게요. 제가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어머니 살릴게요.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였습니다. 저는 한숨을 한번 내쉬고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내 마지막을 준비하는 자리가 아니다. 내 재산을 탐내고 내 목숨을 가지고 장난친 내 집에 숨어든 사기꾼을 벌하는 자리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엄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사기꾼이라니? 아들이 당황하며 물었지만 저는 시선을 수진이에게 고정했습니다. 제 눈빛에 수진이가 움찔했습니다. 김수진. 네, 네 어머니. 왜 그러세요 무섭게. 수진이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참 행복했지? 내가 곧 죽는다니까. 이제 이 모든 재산이 다 내 것이 될 것 같아서. 밤에 잠도 안 오더냐? 내 내연남이랑 샴페인이라도 터뜨렸니?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연남이라니요. 제가 어머니 편찮으신데 어떡해. 닥쳐. 더 이상 내 그 역겨운 입 놀리지 마. 제 불호령에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준비했던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시어머니, 풋, 그 늙은이가 뭐가 걱정이야. 빨리 죽어버리는 게 우리한텐 최고지. 하하. 수진이의 경박한 목소리가 룸 안에 울려 퍼지는 순간 그녀의 얼굴은 시체처럼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재산? 이미 다 작업 끝났어. 내가 생일상 차려주고 김장까지 해주니까 진짜 친딸인 줄 알고 간 쓸개 다 내주던데. 등신 같은 놈. 아들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며 믿을 수 없다는 듯 수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너 지금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다 사실이야? 내연남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고. 녹음이 끝나자 수진이는 덜덜 떨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조작이에요. 어머니가 뭔가 오해하신 거예요. 이거 다 짜깁기 된 거라고요. 여보, 나 믿지? 나 당신 사랑하는 거 알잖아. 조작? 그래, 어디 이것도 조작이라고 해보렴. 저는 봉투 안에 있던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쏟아부었습니다. 수진이가 몰래 빼돌렸던 인감증명서 사용 내역, 재산명의 변경 신청서들, 그리고 수진이가 내연남과 주고받은 빨리 처리하고 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 캡처본까지. 내가 세무사 상담 서류라고 속여서 내 도장 받아간 것들이다. 전부 내 입속 챙기는 데 썼더구나. 그리고 이 남자, 내가 매일 밤 통화하던 그 자기가 이 사기 정가범 놈이더구나. 수진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저는 주머니에서 진짜 대학병원 건강검진 결과서를 꺼내 펼쳐 보였습니다. 나 폐암 아니야. 아주 건강하다더구나. 의사 선생님이 앞으로 20년은 거뜬히 살겠다고 하시던데 내가 내 재산 다 까먹고 감옥에서 썩는 꼴을 내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지켜볼 수 있게 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그때 옆방에서 대기하던 경찰관 두 분이 들어왔습니다. 김수진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사문서 위조, 그리고 존속에 대한 협박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경찰이 수갑을 꺼내자 수진이는 발악을 시작했습니다. 안 돼. 이거 난 잘못 없어. 다 저 늙은이가 꾸민 짓이야. 여보, 민준아, 나 좀 도와줘. 제발. 수진이는 아들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지만 아들은 차갑게 그녀를 뿌리쳤습니다. 아들의 눈에서는 배신감과 분노의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당신, 정말 무서운 여자였구나. 우리 엄마한테, 그리고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5년 동안 날 속인 거야?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수진이는 경찰들에게 질질 끌려나가면서도 저를 향해 악을 썼습니다. 이영순, 당신 가만 안 둘 거야. 내가 이대로 끝날 것 같아? 두고 봐. 저는 끌려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래, 두고 보자꾸나. 감옥에서도 그 완벽한 며느리 연기 한번 해보려무나. 거긴 통할지 모르겠네.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주저앉듯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긴장이 풀리니 온몸이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누나 고생했어. 정말 잘했어. 동생이 제 어깨를 토닥이며 따뜻한 차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완벽한 복수극은 막을 내렸습니다. 오막 폭풍이 지나간 자리, 그리고 다시 피어나는 봄. 그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수진이는 긴 재판 끝에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내연남과 공모한 죄질이 나빠 형량이 무겁게 나왔다고 하더군요. 그녀가 빼돌렸던 재산들은 변호사의 도움으로 모두 제 명의로 되찾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추가 사실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저희 집에 시집 오기 전부터 이미 결혼 사기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 내연남과 함께 독거노인을 노린 범죄를 계획했던 전과도 있었죠. 저는 그저 수많은 타깃 중 하나였을 뿐이었습니다. 더 소름 끼쳤던 건 수진이가 작성해둔 사업 계획서였습니다. 경찰이 압수한 그녀의 노트북에서 발견된 엑셀 파일에는 제 재산 목록이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각 부동산의 시세와 예상 수익까지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목표 달성 예정일이라는 항목에는 제가 가짜 진단서를 발견한 날짜와 비슷한 시기가 적혀 있었죠. 제 생각엔 2년 안에 정리될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워낙 늙었으니까요. 수진이가 내연남에게 보냈던 이메일의 한 구절이었습니다. 재판정에서 이 증거들이 낭독될 때 방청석에 앉아있던 저는 분노보다는 서늘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계획적이고 냉혹한 악의가 존재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들 민준이의 상처. 아들 민준이는 결국 이혼했고 지금은 정신과 상담을 받으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믿음이, 그것도 가장 사랑했던 아내에 대한 믿음이 깨진 상처가 쉽게 아물지는 않겠지요. 한 번은 민준이가 술에 취해 저를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엄마, 나 정말 바보였지? 수진이가 엄마한테 그렇게 잘하는 게 이상하다고. 친구들이 말했을 때도 난 우리 와이프는 원래 착해라고 했어. 나 정말 한심한 놈이지? 아들은 제 품에 안겨 엉엉 울었습니다. 40이 다 된 어른이 엄마 품에서 아기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내 잘못이 아니야. 사람을 믿는 게 잘못이 아니란다. 내가 순수하고 착했던 거지 바보였던 게 아니야. 하지만 제 말이 아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으니까요. 며느리를 딸처럼 믿었던 제 자신이 원망스러워 밤잠을 설친 날이 많았습니다. 내가 좀 더 똑똑했더라면, 좀 더 의심이 많았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이 밤마다 저를 괴롭혔습니다. 세상의 시선. 가끔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셔야 했나요? 그래도 한때는 가족이었는데, 심지어 제 친구 중 한 명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영순아, 너 너무한 거 아니야? 감옥까지 보내다니. 젊은 애 인생 망쳐놓고 그냥 내쫓기만 했어도 됐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난 어쩌라고? 내 평생 모은 재산 다 빼앗기고 내 목숨 갖고 장난치는 걸 그냥 보고만 있으라고? 친구야, 내가 똑같은 일 당했어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이는 나한테 가족이 아니었어. 그 애한텐 내가 돈을 토해낼 ATM 기계였을 뿐이야. 5년 동안 단 한 번도 진심으로 날 대한 적이 없었다고. 그런데 내가 왜 그 애한테 자비를 베풀어야 해? 친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네, 저도 압니다. 제 복수가 얼마나 잔인했는지. 때로는 그 아이가 감옥에서 울고 있을 생각을 하면 마음이 약해지기도 합니다. 저도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지켜야 했고 무엇보다 거짓과 탐욕으로 얼룩진 관계를 끊어내야 했습니다. 그것이 남은 제 인생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찾은 일상의 소중함.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황폐했지만 그곳에도 다시 새살은 돋아나더군요. 요즘 저는 새로운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주말마다 엄마 없는 빈자리를 느껴 의기소침했던 어린 손주 두 녀석이 집에 와서 북적거립니다. 할머니, 저 오늘 학교에서 100점 맞았어요. 할머니가 해주신 갈비찜 먹고 힘내서 그래요. 8살 난 손녀 서연이가 제 품에 안겨 제잘됩니다. 할머니, 근데 엄마는 왜 안 와요? 아빠가 엄마는 나쁜 짓 해서 벌 받는 거래요. 아이들은 순진합니다. 이혼했다는 것, 엄마가 감옥에 있다는 것의 무게를 아직 모릅니다. 서연아, 엄마는 지금 멀리 가 계셔. 나중에 크면 알게 될 거야. 저는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만큼은 어른들의 추악한 세계를 아직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품에 안겨 제잘되는 아이들을 보면 그 옛날 수진이가 보여줬던 가식적인 웃음과는 비교도 안 되는 진짜 행복을 느낍니다. 이 아이들의 맑은 눈동자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제가 더 단단해져야겠다고 다짐합니다. 오냐, 우리 강아지 장하다. 할미가 오늘 아주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요즘은 손주들과 함께 시장에 장을 보러 다닙니다. 한때는 수진이와 팔짱을 끼고 다니던 그 백화점이 이제는 낯설게만 느껴집니다. 오히려 30년을 일했던 재래시장의 생선 냄새와 아지매들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더 편안합니다. 영순이, 오랜만이네. 요즘 안 보이더라. 아이고, 그 며느리 사건 때문에 고생 많았다며? 그래도 꼿꼿하게 이겨내서 대단해. 시장 상인들은 제 사연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뉴스에도 나오고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저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잘했다, 속이 다 시원하다며 응원해 주었습니다. 민준이의 재기. 아들 민준이도 조금씩 회복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상담을 통해 마음의 짐을 많이 내려놓았다며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미안했어. 내가 수진이를 제대로 보지 못한 것도 잘못이지만 엄마한테 더 관심을 가지지 못한 것이 가장 후회돼. 만약 내가 엄마를 더 자주 찾아뵙고 엄마 재산 관리에 좀 더 신경 썼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민준아,
이제 그만 자책해. 다 지나간 일이야. 너도 나도 배운 거지, 뭐. 엄마, 앞으로는 제가 엄마 재산 관리 제대로 할게요. 더 이상 이런 일 없도록. 아니다가, 엄마가 알아서 할게. 너도 이제 혼자 살아야 하는데 내 걱정이나 해. 민준이는 요즘 작은 치킨집을 차려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회사원으로 있다가 이번 일로 너무 큰 충격을 받아 퇴사했고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가끔 저도 가서 장사를 도와줍니다. 손님들에게 치킨을 튀겨주고 카운터에서 계산을 받고 청소를 하다 보면 예전 시장에서 장사하던 그때가 떠오릅니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계셔서 힘이 나요. 민준이의 그 말이 제 가슴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수진이가 보낸 편지. 6개월쯤 전 수진이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교도소에서 보낸 편지였습니다. 처음엔 읽지 않고 버릴까 했지만 뭔가 궁금해서 결국 뜯어봤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펜을 듭니다. 죄송하다는 말을 100번 1000번 해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이 말은 꼭 하고 싶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연기였습니다. 돈 때문에 시작한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와 함께 김장을 하던 날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우리 딸이라고 부르실 때 솔직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제겐 어머니가 없었습니다. 어릴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잠깐, 정말 잠깐, 이런 어머니가 있었다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와 있었고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변명이 아닙니다. 제 잘못입니다. 어머니, 저는 이곳에서 제 죄를 뉘우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가면 정말 착하게 살겠습니다. 부디 건강하세요. 마이너스 수진 올림. 편지를 읽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뭐 하는 짓이냐? 그게 제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진심이든 거짓이든 이제는 상관없었습니다. 이미 다 끝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사람은 변할 수 있으니까. 진짜 뉘우치고 있다면 나중에 나와서는 제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 편지를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에필로그 여러분께 전하는 이야기. 복수는 끝났지만 제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남은 생을 저 자신과 그리고 가면 없이 저를 사랑해주는 내 진짜 가족들을 위해 쓰려 합니다. 여러분, 부디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모든 것을 믿지 마세요. 화려한 포장지 속에 썩은 과일이 들어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특히 재산 문제는 절대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법적인 서류에 도장 찍을 때는 반드시 제3자의 확인을 받으세요. 하지만 그렇다고 사람을 너무 미워하지도 마세요. 세상엔 수진이 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진실된 마음으로 다가오는 사람들도 분명 있습니다. 겨울이 가면 반드시 봄이 오듯 진실된 마음은 언젠가 반드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저는 손주들과 함께 작은 텃밭을 가꾸고 있습니다. 상추도 심고 고추도 심고 토마토도 심었습니다. 매일 아침 물을 주고 잡초를 뽑으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인생도 농사와 같다는 것을. 좋은 씨앗을 뿌리면 좋은 열매가 열리고 나쁜 씨앗을 뿌리면 나쁜 열매가 열립니다. 수진이는 탐욕과 거짓의 씨앗을 뿌렸고 결국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새로운 씨앗을 뿌리려 합니다. 손주들에게 사랑과 정직의 씨앗을 심어주고 그 아이들이 올바르게 자라나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제 남은 인생의 목표입니다. 지난 며칠 전 텃밭에 상추가 처음으로 수확됐습니다.
할머니, 우리가 심은 상추가 이렇게 컸어요. 손녀 서연이가 신나서 소리쳤습니다. 그래, 우리 서연이가 매일 물 줘서 그래. 예쁘지? 네. 할머니, 이거 쌈 싸 먹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텃밭에서 딴 싱싱한 상추로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들도 손주들도 모두 함께 모여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그 순간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파트 새 채도 상가 건물도 중요하지만 결국 진짜 소중한 건 이런 순간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이 늙은이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가정엔 거짓 없는 평화와 진실된 사랑만이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힘든 일이 생겨도 포기하지 마세요. 세상은 아직 살만한 곳입니다. 72세 이영순, 오늘도 손주들과 함께 행복한 하루를 살아갑니다. 어머니, 오늘도 상추 맛있어요. 그래, 할미가 또 심어줄게. 우리 이쁜이들. 끝. 여러분, 이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지르는 범죄는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도 꼭 조심하세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재산 문제만큼은 철저하게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합니다. 비슷한 경험 있으시다면 댓글로 이야기 나눠봐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